이번 시간에는 대도시권의 형성과 확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도시라 하면은 광역시급 이상 이런 도시들, 즉 100만 정도 이상 도시들을 대도시라고 우리나라에서는 부르고 있고, 세계적으로는 전주만한 도시도 대도시가 되겠는데, 세계에서는 100만 이상이면 거대 도시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100만 이상의 도시를 거대 도시로, 대도시로 이렇게 부르고, 세계에서는 100만 이상이면 거대 도시다 이렇게 부르고 그러죠. 선생님은 전주도 대도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대도시권이란 얘기는 대도시의 어떤 영향권, 대도시의 생활권 이렇게 보면 그것을 합쳐서 대도시권이다. 그래서 대도시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범위. 그러면 일상생활이라 하면은 출퇴근할 수 있고 우리가 통근통학할 수 있는 범위, 물건을 사러 갈 수 있는 범위, 대체로 통근통학권하고 일치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우리가 수도권 하면 수도는 서울이고 권은 서울의 일상생활권. 그럼 우리가 수도권 하면 서울, 인천, 경기 이것은 자 수도권이라 하는데, 꼭 서울, 인천, 경기만 수도권이 아니고 서울까지 일상생활을 할 수 있고 출퇴근할 수 있으면, 교통이 발달되면은 저 밑에 충청도에 있는 천안이라든지 강원도에 있는 이런 춘천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전철이 발달되고 하면은 서울까지 출퇴근하고 거기서 살면서 서울에 이렇게 자기 직업을 가질 수 있으면 거기까지도 서울의 일상생활권이다 해서 서울의 수도권, 이렇게 수도권에 거기도 포함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지금은 서울, 인천, 경기도까지를 수도권이다 보통 이렇게 보고, 지리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본다면 경기도를 벗어나서도 지금은 전철이 춘천까지도 가고 천안 밑에까지도 이렇게 가죠. 그래서 전철이 뻗어간 데까지를 수도권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이렇게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범위, 어떤 대도시에서 그 대도시. 그럼 우리가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전주권이다 이렇게 보면, 전주를 대도시로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본다고 그랬죠. 광역시 이상 100만 이상의 도시를 우리나라에서는 대도시라고 보고, 근데 선생님은 전주도 대도시다 이렇게 보니까 전주권에서 전라북도가 전주까지 어디서나 출퇴근할 수 있는 범위가 되면 이것도 대도시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도시권에는 이렇게 대도시, 그 다음에 그 주변의 유성도시들, 그 다음에 그 주변의 농촌들까지 합쳐서 하나의 생활권, 여기를 대도시권이다. 대도시권이 형성되는 것은 이제 대도시가 자꾸자꾸 인구나 기능이 대도시에 많아지게 되면 땅값도 비싸지고 공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겠죠.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교외화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교외로 자꾸 사람도 나가고 공장도 나가고 창고도 나가고 이렇게 나가겠죠. 이렇게 교외화가 이루어지면서 대도시권이 형성되겠죠. 물론 이제 대도시권이 형성되려면 우리가 출퇴근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교통의 발달, 교통체계의 발달. 우리가 대도시권 하면은 주로 이제 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험 문제에 나오더라도 항상 거의 수도권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죠. 수도권을 기준으로 한다면 서울에서 전철이 어디까지 뻗어 갔느냐, 전철이 뻗어 간 데까지가 대체로 서울까지 출퇴근할 수 있는 범위하고 비슷하게 일치하겠죠. 그 다음에 서울 주변에 이렇게 외곽 순환 고속도로가 이렇게 뚫려서 거의 두 개로 뚫려져 있죠. 서울이 있으면 1순환 고속도로, 2순환 고속도로 이렇게 서울을 빙 둘러서 이제 서울까지 도로망들이 연결돼서 사방으로 서울로 접근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광역 급행버스. 서울 주변에 있는 위성도시에서도 아침에 출근할 때 이런 버스들이 서울까지 들어갈 때 출근 시간에는 서울까지 급행버스 몇 군데 쉬지 않고 주요 정거장 한두 정거장만 쉬고 서울까지 이렇게 갈 수 있게끔, 그러면 여러 정거장을 쉬어가면서 가면은 출퇴근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출퇴근 시간에는 급행버스로 버스들이 서울까지 논스톱으로 간다든지 한두 군데만 쉬고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열차도 마찬가지로 뭐 천안이 뭐 저 밑에 충청도에 천안이 있다면 천안까지 전철이 놓여져 있죠. 출근 시간에는 천안에서 서울까지 쉬지 않고 직접 가는 전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겠죠. 뭐 그런 것들을 급행열차라고 하겠죠. 이렇게 출퇴근 시간에 이런 것들이 이런 버스라든지 전철 같은 거 배차 시간을 출퇴근 시간에 쉬지 않고 감으로 인해서 훨씬 더 멀리까지 출퇴근이 가능해지면서 자꾸 도시권들이 확대돼 가지고 대도시권이 멀리까지 형성이 되겠죠. 하여튼 뭐 교통의 발달이라든지 이 대도시의 인구나 여러 가지들이 집중되면서 자꾸 밖으로 나가니까 이런 대도시권이 형성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본다면 대도시권은 뭐 이렇게 생겼으면, 이게 대도시권이면 대도시까지 이렇게 일일 생활권, 아침에 출근해서 뭔가 일을 보고 온다든지 일을 보고 온다든지 버스를 타고 가서 대도시에 가서 물건을 사올 수 있는 범위까지가 대도시의 일일 생활권, 대도시권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도권을 주로 보게 되면 중심도시는 이게 서울이 되겠죠. 중심도시는 서울,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서울을 중심도시로 보면 이제 그 옆에 교외 지역, 주로 이제 서울 주변에는 그린벨트로 많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 밖에는 이제 유성도시들이 많이 있겠죠. 이렇게 대도시 영향권들, 서울로 서울 사람들이 밖으로 이렇게, 서울은 이제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땅값이 비싸고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공장 같은 건 땅값이 싼 대로 이렇게 나올 것이고, 주거 지역은 이제 집값이 싼 대로 이렇게 막 나오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유성도시들이 많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대도시 영향권, 여기는 이제 유성도시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서울까지 많이 출퇴근하는데, 그 다음에 배후 농촌 지역은 경기도의 외곽 지역들, 이런 외곽에 이제 인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외곽 쪽에 들어 인천을 생각해서 여기다 그려놨겠죠. 요 유성도시는, 유성도시도 있기도 하겠지만 주로 이제 농촌 지역들이 많겠죠. 배후 농촌 지역들은 서울까지 출퇴근하기가 조금 빠듯한 지역도 있기도 하겠지만, 같은 경기도의 외곽 지역을 배후 농촌 지역, 대도시 영향권, 교외 지역, 중심도시, 이렇게 대도시권을 나눠볼 수 있겠네요. 다시 백에서, 자, 그러면 중심도시, 그 다음에 교외지역, 대도시 영향권, 배후 농촌지역,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서 그거를 대도시권이다, 대도시의 일일 생활권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중심도시는 우리가 서울, 수도권에서는 그렇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서울 주변 지역들은 이제 농사를 짓는 지역도 있겠죠. 대도시를 끼고 하는 농촌을 갖다가 우리가 근교농촌, 이런 근교농촌들은 우리가 그냥 농촌, 전통 농촌하고 좀 다르죠. 뭐 비닐하우스 같은 이런 시설 재배를 많이 하고 겸업도 많이 하고, 농촌은 대개 인구가 감소하는데 근교 농촌은 인구도 증가하고, 아파트나 공장, 창고 뭐 이런 것들이 쳐들어오게 되면서 도시적인 색채도 많이 늘어나고, 서울 주변 지역들은 이렇게 그린벨트로 많이 묶여 있는 지역도 있죠. 그 다음에 대도시 영향권은 위성도시라든지 그 주변의 농촌 지역들이 이렇게 있겠고, 거기를 벗어나서 이제 경기도 외곽으로 나가면 이렇게 이제 서울에서 조금 많이 멀어지는 지역들은 아무래도 농촌이 많이 있겠고, 물론 그 사이사이에도 유성도시가 교통이 편한 곳에는 하나 둘 있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통근이 가능한 지역. 여기를 벗어나면 이제 주말 생활권으로 넘어가 버리죠. 거기서부터는 이제 대도시권을 벗어난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대도시권을 벗어나면 뭐 주말 생활권, 주말에만 나가서 거기다 뭐 별장을 지어서 전원 생활을 한다든지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유성도시는 우리가 도시 내부 구조에서 원래 많이 배우는 건데 도시 밖에 있으니까 선생님이 이쪽에 분류해서 나눴는데 대도시권에 보면 이제 유성도시들이 있죠. 유성도시라는 것은 서울이 있으면 서울 주변에 있는 도시들이 다 유성도시들이 되겠죠. 뭐 유성도시는 서울이 원래 서울에 살고자 하는데 서울의 집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살고 막 그렇죠. 그래서 서울하고 관련이 있어야 되겠죠. 대도시하고 뭔가 관련이 있는 도시들이 되겠죠. 뭔가 기능으로 연결돼 있어야 돼요. 대도시의 일부 기능을 분담한다. 주로는 이제 거의 대부분의 유성도시들은 주거 기능을 많이 서울의 집값이 비싸니까 밖으로 이렇게 나와서 집값이 싼 데로 나와서 살겠죠. 그러면 이제 주거 기능을 하는 이런 도시들을 갖다 뭐 잠만 자고 그러니까 배드타운이다. 우리말로 바꾸면 침상도시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유성도시들은 대체로 이렇게 주거 기능을 담당한다. 그래서 침상도시 기능을 한다. 이제 유성도시에 따라서는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가 남북으로 갈려진 이렇게 경계선이 있다면 북한이 항상 위협적인 존재가 돼서 서울이 위험하죠. 전쟁이 일어난다면은 정부 청사 같은 경우는 국가를 컨트롤해야 되기 때문에 선 쪽에 있으면 북한에서 공격을 하게 되면 좀 위험하기 때문에 저게 산들이 이렇게 있으면 산 뒤에 서울 벗어나가지고 산 너머에 과천이라는 도시가 있죠. 바로 강남에서 넘어가면 근데 이쪽에는 산들이 높은 산들이 많이 막고 있기 때문에 정부 청사가 여기에 있는데 그 정부 청사에 있는 주요 우리나라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 이런 사람들이 주요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과천에 제2청사를 만들어 가지고 북한이 공격을 했을 때 이 산이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천에다가 이렇게 정부 청사를 만들어서 유사시에는 그쪽으로 많이 도망가기 위해서 그래서 일단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정부 청사가 있으니까 이제 행정 기능을 분담하는 유성도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산이나 화성 같은 데들은 이제 서울이 있고 인천이 있고 저 밑에 쪽으로 남쪽으로 이렇게 안산이라든지 화성이라든지 이쪽에는 수도권에서 이제 늦게 개발된 곳들이죠. 자꾸 수도권 근처에들은 이제 다 차고 그래서 남쪽으로 북쪽으로는 이제 북한 때문에 많이 못 가죠. 그 다음에 오늘날에는 세계로 뻗어가야 되니까 해안가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데 쪽으로 공장들이 많이 들어서게 되죠. 안산이나 화성 이렇게 공장들 안산은 이제 계획도시로 만든 거예요. 안산은 정부에서 서울에 있는 공장들 서울에다 공장들이 처음에는 많았었죠. 서울에 있는 공장들이 수질 오염시키고 공해를 만들으니까 서울에 있는 공장들을 바다 쪽으로 이렇게 빼내는 게 이제 안산 반월공단이 있죠. 이렇게 바다 쪽으로 서울에 있는 공장들을 빼내면서 서울의 수질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국가가 계획도시로서 이렇게 공장들을 이전시켜서 만드는 곳이 되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공업 기능을 분담한다. 그래서 일부는 이렇게 행정 기능이나 공업 기능을 분담하기도 하지만 주로는 주거 기능을 분담하는 게 유성도시다. 유성도시는 뭐라고요? 대도시의 일부 기능을 분담하는 거. 우리가 도시 내부 구조에 대해서 뭐 배웠냐면 도시 내부 구조에서 도시가 있으면 도심이 있으면 여기에는 부도심들은 이 도심의 기능을 분담한다겠고 밖에 있는 유성도시들은 이 대도시가 주거지역이 모자라거나 공업지역이 모자라면 이 대도시 엄마라고 봐도 되겠죠. 모도시라고 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 대도시의 일부 기능을 분담하는 게 유성도시고 부도심은 도심의 기능을 분담하는 거다. 이렇게 구별해 두면 되겠죠. 그래서 유성도시들 주로 이렇게 주거 기능을 분담한다. 과천은 행정 기능, 안산은 공업 기능 이렇게 정리해 두면 되겠네요. 자, 대도시권의 확대. 자꾸 시간이 가면서 대도시권들은 더 멀리까지 이렇게 확대가 되겠죠. 수도권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은 경기도까지를 수도권이라 하지만 자꾸 강원도라든지 충청도까지도 이렇게 확대가 되겠죠. 거기까지 이제 우리가 출퇴근을 하려면은 이렇게 교통망이 갖춰져야 되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서울에서는 전철이 어디까지 뻗어갔느냐. 전철 타고 가면은 상당히 밀리지 않고
버스 도로를 만들게 되면 많이 출퇴근 시간에 정체되니까 이렇게 출근하기가 좀 빠듯하고 시간을 지키기가 어렵지만 기차 같은 거로 가게 되면은 제 시간에 잘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철이 어디까지 갔느냐가 도시권이 어디까지 확대되느냐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근본적인 원인은 하여튼 서울의 집값이 너무 비싸다든지 땅값이 비싸서 자꾸자꾸 교외로 나가려는 성질 때문에 도시권이 확대가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고요. 자, 대도시권의 변화. 대도시권의 변화는 자꾸 대도시 주변으로 대도시에서 밖으로 교외화가 대도시의 인구가 증가하고 통근자들이 자꾸자꾸 늘어나고 그 다음에 대도시 주변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도시 주변들은 도시적 시설도 늘어나고 대형 쇼핑센터 같은 거, 대형 물류센터 같은 거. 이번에 뭐 평택에 대형 물류센터를 짓다가 불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죠. 대도시 주변 지역들이 대도시하고 교통이 발달되면서 인구도 나가게 되고 출퇴근하는 사람도 많아지게 되고 그렇게 농촌 지역들이 도시하고 비슷한 시설들이 많이 들어서겠죠. 아파트나 창고들이 많이 들어가면서 도시적인 색채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대형마트 같은 것도 나가고 물류센터들도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배후 농촌 지역의 변화. 배후 농촌 지역은 우리가 앞에서 농촌에서 배웠죠. 근교 농촌 쪽이 되겠는데 근교 농촌, 대도시 주변의 농촌. 다시 뭐 복습하는 의미에서 본다면 이런 데들은 전통 농촌에 비해서 이런 원예작물이나 특용작물 같은 걸 비닐하우스 해가지고 그것은 이제 우리가 시설재배라고 하죠. 기냥하는 것들은 그냥 노지재배라고 하고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을 갖추는 것들을 시설재배. 뭐 자기들이 먹는 걸 자급적인 농업이라고 하면은 뭐 대도시에 팔아먹기 위한 농업을 상업적인 농업, 상업적 시설재배를 많이 한다. 그 다음에 토지 이용이 집약적이다. 집약적이란 얘기는 토지 이용을 많이 하는 걸 얘기하겠죠. 뭐 도시에서도 우리가 도심 쪽이 가장 고층 건물이 많다고 그랬죠. 땅값이 비싸니까 고층 건물을 이렇게 짓게 되면 이런 것도 100층으로 짓게 되면 토지 이용을 100번 이용하는 셈이 되죠. 이런 것도 뭐 집약적으로 토지를 이용한다. 농사도 한 번 지어 먹는 것 대신에 뭐 비닐하우스 해가지고 겨울에도 농사 짓고 2번, 3번 농사 지어 먹으면 토지 이용을 훨씬 더 집약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농가들이 이제 다른 직업들을 도시에서 뭐 여러 가지 일을 한다든지 뭐 부모는 농사를 지어도 자식은 도시에 가서 직장을 다닌다든지 그러면 한 농가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직업이 부모는 농업이지만 자식은 뭐 상업이나 뭐 회사를 다니건 서비스업을 하면 또 겸업이라고 겸업농가라고 그랬죠. 그래서 전통 농촌보다는 훨씬 겸업의 비율이 높게 되겠죠. 농사를 짓는 사람도 전통 농촌보다는 좀 젊겠죠. 비닐하우스에서 뭐 수억을 들여서 이렇게 투자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하겠죠. 그래서 농민들도 좀 전통 농촌은 많이 노령화되죠. 이런 데들은 조금 더 젊겠고요. 겸업이라는 것은 이제 농업 말고 다른 것을 한다는 얘기니까 농해소득이라고 하면 농업 외소득. 농가가 농업만 갖고 얻는 소득은 이제 농가, 전업농가 이렇게 얘기하고 반대가 이제 겸업농가들은 농업 외소득이 많아지겠죠. 농사 말고 다른 것도 많이 하니까. 그 다음에 농촌들이 뭐 예전에는 뭐 협동도 하고 상부상조도 하고 이런 공동체 의식이 강했는데 자꾸 도시적인 색채들이 강해지면서 이런 공동체 의식도 약화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런 농촌 지역들은 대도시 주변에서 도시 사람들의 여가 공간으로 이렇게 활용되기도 하겠죠. 뭐 주말 농장을 한다든지 전원주택을 짓는다든지 별장을 짓는다든지 뭐 관광 농원을 해가지고 도시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대도시 주변의 농촌들은 변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대도시권 다시 한번 보고 가면은 가운데가 중심 도시가 있고 이게 이제 대도시가 되겠죠. 그 다음에 교외 지역이 있고 대도시 영향권 배후 농촌 지역 넘어가면
여기는 이제 주말 생활권, 주말 농장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여기는 다음에 보고요. 자, 도시계획과 도시재개발, 도시계획. 도시를 갖다가 공간을 갖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뭔가 계획을 세워서 도시를 이렇게 하는 것들을 도시계획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우리나라는 70년대 뭐 가끔 시험에 나왔던 것은 개발제한구역, 도시 주변에 우리가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을 했다. 70년대부터 우리가 이제 개발제한구역을 만들었고, 지금은 이제 개발제한구역이 어떤 사유재산권의 침해 때문에 좀 문제가 되기도 하고, 도시화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거의 끝났기 때문에 도시가 많이 팽창하지 않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을 많이 완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죠. 용도지역이라고 하면은 뭐 도시를 갖다가 땅을 갖다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 정하는 것이죠. 이건 상업지역이다, 주거지역이다, 공업지역이다. 이렇게 그 전에는 그냥 뭐 땅들이 아무개나 자기가 개인들이 쓰는 대로 이렇게 했는데, 이제 국가가 도시 제일 한가운데는 그냥 상업지역이다, 여기는 업무지역이다, 여기는 뭐 주거지역이다, 이렇게 땅을 정해주면 주거지역에는 집밖에 못 짓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했고, 80년대에 가게 되면은 도시계획을 갖다가 뭐 20년 단위로 이렇게 해가지고 도시계획을 뭐 제도화해서 도시도 뭔가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 90년대 가면은 이제 도시계획을 국가가 막 주도해서 이렇게 했던 시대에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 이런 쪽으로 삶의 어떤 양보다는 질적인 거, 지역 간에 골고루 개발하는 쪽으로 도시계획을 많이 세우게 됐다. 우리나라가 도시계획의 패턴을 이런 식으로 바꿔갔다, 그런 얘기고, 우리나라는 이제 서울이 제일 중심 도시니까 서울의 도시계획을 보면은 뭐 이렇게 1기, 2기, 3기로 나눠가지고 도시계획을 해 나갔죠. 처음에는 뭐 이렇게 뭐 각종 도시의 기반시설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70년대라든지 이렇게 못 살았을 때는 이런 도시의 기반시설을 많이 뭐 이렇게 청계천을 갖다가 복개는 천을 덮어버리는 거죠. 도로가 부족하고 뭔가 공간이 부족하니까 도로로 쓰든지 주차장으로 쓰기 위해서 하천을 덮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교통체증이 심하니까 고가도로 같은 것도 만들게 되고, 뭐 여의도도 개발해가지고 거기다 국회의사당도 짓고 뭐 또 해가지고 만들게 되죠. 그 다음에 2기에 가서는 이제 도시가 자꾸 커지면 이제 도심이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죠. 도시가 커지게 되면 모든 기능들이 도심으로만 이렇게 모이게 되면서 도심이 매우 혼잡해진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부도심을 많이 개발해 가지고 도심의 기능들을 부도심으로 분산시켜 가지고 도심이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제 서울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부도심을 많이 개발하죠. 그 다음에 교통시설 같은 것도 정비해야 되겠죠. 교통체증이 심해지니까. 그 다음에 3기에 와가지고는 이제 90년대 넘어서는 이제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우리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겠다,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하겠다, 그런 얘기죠. 대중교통 시스템도 개선하게 되고, 청계천도 이제 다시 덮었던 걸 다 뜯어서 이제 물이 흐르고 거기에 공원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보게 하고, 이명박 정권 때 청계천 이렇게 수조 원을 들여서 복원을 했죠. 이렇게 질적인 삶의 질을 양보다는 이렇게 뭐 성장보다는 우리가 좋은 공간에서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도시 재개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도시가 이제 뭐 올해 집들도 이제 뭐 60년, 70년 되면 다 부시고 뭐 다시 짓고 그렇죠. 이런 것들 도시를 갖다 뭐 다시 부셔서 뭔가 다시 하는 것들은 다 재개발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개발하는 게 재개발. 뭐 건물을 부시고 거기다 도로를 넓히는 것도 재개발이 되겠고, 우리가 재개발하게 되면 보통 오래된 주택을 부시고 거기다 아파트 짓는 것만 재개발이 아니라 도시를 갖다가 뭐 주택 말고 도로를 넓히는 것도 재개발이고, 하여튼 기존에 있던 시설을 다시 개발하는 것 자체는 다 재개발이 되겠네요.
뭐 도시의 효율성을 늘리기 위해서 뭐 그렇다. 그 다음에 매우 오래된 것들은 도시의 미관을 해치기 때문에 특히 서울에서 처음에 재개발했다는 게 서울이 국제적인 도시로 성장해 가는데 그런 빈민촌들이 외국인이 와서 보면 아 서울에 저렇게 거지들이 많이 산다 이런 것들이 창피해서 그런 이유도 도시에 싹 그런 오래된 시설을 부셔버리고 거기다 새로운 건물들을 지어 놓으면 도시가 예뻐지겠죠. 이렇게 미관상도 영향이 있겠고 그 다음에 각종 기반 시설을 새로 부족한 것들 도로가 부족하면 도로를 늘리고 도로를 늘릴 데 없으면 지하로 지하철을 만들고 우회로 고가도로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효율성을 늘려보자 하는 게 재개발이 되겠죠. 우리가 재개발을 세 개로 나뉘면 우리는 보통 재개발은 주로 예를 얘기하겠죠. 철거 재개발 서울에서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던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것이 되겠죠. 달동네라든지 판자촌이라든지 달동네는 되게 산 꼭대기로 이렇게 사람들이 올라가서 이게 산도 이렇게 구규림으로 되어 있는 산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그냥 막 이건 무허가 주택이라고 하죠. 이런 데다 집을 짓고 따닥따닥따닥 붙어서 뭐 하늘에 저 달하고 가까이 있으니까 달동네라고 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서울에 집값이 비싸고 돈이 없으니까 저렇게 국가 소유의 이런 산에서 막 무허가 주택을 짓고 살았고 판자촌 같은 경우도 한강 주변에 홍수 나면 막 잠기는 지역들 이런 것도 하천부지에 속하고 국가 소유로 되어 있는 데다가 판자를 들고 가서 막 짓고 살고 그렇죠. 이런 데들은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대표적인 동네들 이런 데들을 철거해가지고 다 없애고 거기다가 뭐 새로운 아파트 단지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처음에 재개발의 기본 뜻이 됐겠죠. 우리 전주는 이제 우리가 서신초등학교 있는데 거기를 싹 밀어서 지금 아파트를 짓고 있죠. 거의 다 지어가는데 거기를 바구머리라고 하고 이마트 위쪽에 백제대로 넘어가면 서신동에 거기가 감나무골도 곧 재개발이 될 예정이죠. 이렇게 이런 데들은 전부 밀어버리고 거기다가 아파트를 이렇게 짓는 거 이런 것들이 대체로 철거 재개발. 철거 재개발의 이제 가장 큰 문제가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살던 동네를 싹 없애고 거기다 고급 아파트를 짓죠. 고급 아파트를 짓는 것은 아파트 평수 적은 것보다는 큰 평수로 짓는 것들이 건설업체에서는 이익이 많이 남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짓죠. 그러면 재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은 자꾸자꾸 삶의 공간이 줄어들어요. 그게 서울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살던 동네들을 갖다가 다시 재개발해서 여기다 아파트를 다 짓게 되면 여기에 가난한 사람들은 여기에 살 수가 없어요. 보상을 받아도 자기가 워낙 좁은 공간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비싼 아파트에 또 살만한 돈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제 울면서 트럭에다가 짐을 싣고 어디로 가나요? 저기 뭐 부천에 부천에 어디가 있나요? 거기가 원미동 사람들이라는 뭐 그런 책이나요? 뭔가 있죠. 그런 데로 막 이사를 가겠죠. 서울 밖으로 이렇게 쫓겨나게 되겠죠. 서울 밖에 있는 연립주택 같은 데들이 좀 싸게 되겠죠. 막 그런 데로. 서울에는 이제 살 공간들이 없어요. 그래서 철거지 개발의 가장 큰 문제점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공간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원주민의 낮은 정착률 이렇게 예쁘게 써놨는데 이렇게 가난하고 사회적 약자인 사람들이 도시에 살 공간들이 없어진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뭐 다 부셔버리게 되면 이런 자원 낭비 같은 문제점도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하여튼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재개발이 제일 많이 됐는데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공간들이 자꾸 없어지면서 그런 것들이 문제. 그런다고 해서 국가가 뭐 강제해서 개인들이 하는 것들을 거기다 가난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소형 아파트를 지어라. 이렇게 하면 업체도 이익이 적게 남기 때문에 잘 안 하겠죠. 그 다음에 보존 재개발. 보존 재개발은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들을 그걸 보존하면서 조금 수선해가지고 예쁘게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들을 보존하자는 것 쪽이 되겠고 그 다음에 수복재개발. 수복재개발은 기존의 건물을 뭐 최대한 유지한다는 얘기는 뭐 부실 수도 있다는 얘기죠. 뭐 길이 좁으면 조금 부셔서 넓힐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완전 부시지 않고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것이죠. 안 예쁘면 이렇게 담벼락에 예쁘게 페인트를 칠해가지고 거기다가 그림을 그린다든지 뭔가 이렇게 수리 개조해가지고, 근데 일부는 수복재 개발에서는 일부는 철거를 하겠죠. 일부는 철거하고 예쁘게 길도 넓히고 좀 단장도 하고, 그렇지만 수리하고 개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철거제 개발은 전면적으로 다 부셔버리고 새로 짓는 것이 되겠고, 수복재 개발은 일부는 철거하고 일부는 고쳐서 이렇게 옛날 전통을 유지하면서 쓰는 것들이 수복재 개발이 되겠네요. 자, 여기는 부산의 6.25 때 피난민촌 한번 가볼까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피난민촌에 가난한 피난민들이 산 저 위쪽에다가 이렇게 뭐 자기 땅도 없고 뭣도 없고 왔건지 아마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산에다가 따닥따닥 가난한 집들을 짓고 살았겠죠. 이런 데들을 갖다가 다 부시고 이렇게 서울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많이 지었죠. 그런데 이제 이런 걸 역사적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보존하자. 그래가지고 예술가들이 가가지고 막 벽화도 그려주고 지붕도 이렇게 예쁘게 알록달록하게 색깔도 칠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과거에 이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살리면서 다 부시지 말고 예쁘게 단장을 해서, 지금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그런 쪽으로도 수익성을 많이 창출해서, 무조건 부시고 좋은 아파트만 지어야 이익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보존하자는 의미로 만든 게 수복재 개발. 대표적인 게 이렇게 피난민촌, 부산의 감천마을 같은 경우 이렇게 예쁘게 꾸며서 지금은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로 이렇게 변하고 있죠. 자, 감천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그 주민들의 원주민들의 정착성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이 살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면서 예쁘게 단장해서 뭐 1년에 뭐 308만 명이나 이렇게 관광객들이 오면 이런 지역들이 다 부시고 아파트 짓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겠죠. 그 다음에 6.25 때 어렵게 살았던 사람들의 어떤 그런 과거도 보존하고, 그래서 이렇게 수복재 개발, 철거재 개발, 그 다음에 역사적 가치가 있는 친구들은 우리가 뭐라고 했죠? 네, 전면적으로 철거하는 재개발. 어디로 갔나요? 전면적으로 철거하는 재개발. 뭔가 약간은 철거해서 고치지만 있는 것들을 잘 보존하면서 개발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역사 유적지 같은 것들,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유지 보수하면서 관리하는 것들을 얘기하겠죠. 보존 재개발, 그래서 철거 재개발, 보존 재개발, 수복 재개발, 이렇게 재개발을 나누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재개발에서 이제 가장 아픈 것들은 이런 철거 재개발.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원주민들이 다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집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보상을 받아서 그 아파트를 지으면 보상을 많이 받으니까 자기 집값보다는 더 받았겠지만, 거기에 새 들어 사는 사람들은 뭐 이주비밖에 보상을 안 했겠죠. 그래서 그 사는 사람들은 거기서 쫓아내면 갈 데가 없으니까 철거 재개발할 때 깡패들을 동원해서 그 사람들이 안 나가고 끝까지 부실 때까지 집을 안 비워주니까 깡패들을 동원해서 막 그 사람들을 몽둥이로 패가면서 이렇게 해서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탄압을 받았던 게 철거제 개발이죠.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 1시간 정도 하고 우리가 이제 등교 계약이 곧 이루어질 것 같죠. 그래서 탐구 A반은 앞으로 1시간이 더 남았고, B반, C반들은 수업이 마쳐지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